소개드리자면은 저는 이 캐나다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는 뭐 섬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쭉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끝에서 저 끝이 450km가 넘으니까 남한의 그 한 아니 경상남북도, 강원도를 합친 이 면적으로는 타이완 크기의 면적입니다. 거기에 이쪽에서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밴쿠버로 가서 한인들을 위해서 건강 강의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또 여기가 이제 시골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UBC, BC주의 주립대학의 외래 교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던트나 학생들을 받아서 또 트레이닝 시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어,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 3일 동안 건강 기별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경 지식보다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사상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 기별도 사실은 건강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그들의 사상이 변해야 그들의 생활이 변하고 그래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건강 기별은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 기별은 결단코 정보가 아니고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기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서도 의료 선교 사업은 마음과 정신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 글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마음과 정신, 즉 생각을 바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생각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어, 생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걸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과연 건강이란 게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냐, 이걸 이제 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은 뭔가 타부시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영생을 추구한다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관통해야 되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날 또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과학과 치유, 즉 소재는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올바른 사상을 정립하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건강 강의를 해오면서 쌓인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인터넷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의 포맷입니다. 4H Life. 첫 번째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진화 사상에 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마치 이 건강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 강조하죠.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서바이벌 게임 아닙니까? 정보와 테크닉과 힘으로써 살아남는 사실 건강은 경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 나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봐.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계속 체크하시고 유지시켜 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건강은 우리의 사상으로 꼴지어지는 생활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론으로 과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과학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과학입니다. 여기서 밑줄 쳐지는 게 뭐죠? 관찰. 뭐 눈으로 확인하든 현미경으로 확인하든 뭐 어떤 검사상의 수치로 확인하든 이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론화한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선 절대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현대과학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대과학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마치 어떤 잣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제가 100%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현대 과학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체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한번 실험함으로 검증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과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은 초자연적인 즉 신의 존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나 자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현대과학, 즉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과학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과학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창조신앙, 즉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수 과학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순수 과학은 일반인들이나 관심이 없는 의사나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은 일부러 찾아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진화든 창조든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그걸 본 적이 없죠. 진화되는 걸 본 적도 없고 창조되는 것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세상의 과학은 왜 진화 사상을 받아들이냐면 진화 사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의 지성에 의존한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과학자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다른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그 르네상스 시대, 과학이 발달할 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예 혁명이고 과학도 그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해부를 시작했죠. 적극적으로 해부를 시작했고,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두개골입니다. 인간의 그 골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새 두개골이고 골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것을 비교해, 물론 이제 스케일은 다릅니다. 비교하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구조가 흡사한가? 네? 그렇죠? 구조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현대 과학은 이제 이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식물 세포, 그 다음에 동물 세포를 파헤치고 있는데 그 구조가 1대1로 똑같습니다. 대응 관계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그 엘리먼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어, 진화 사상에서는 거 봐라 공통 조상, 즉 아메바 또는 뭐 단세포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조상은 하나에서 다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창조 신앙을 하는 과학자들은 그거 봐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종류들이 있습니까? 이 꽃만 해도 수십만 가지의 꽃이 있죠. 그런 이 동물도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진화 사상의 과학자들은 이거 봐라. 이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된 것이다. 즉 진화된 근거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 신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몇 번이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9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이 창세의 그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한 장에 다 담아놨는데 얼마나 지면이 모자라겠어요. 그 아까운 지면을 쓰면서 각 종류대로를 똑같은 말을 이렇게 9번이나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세 진화 사상의 모든 과학이 이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애시당초 내가 그렇게 수십만 가지로 만들어 놨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화 사상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가 이 변이가 일어나야 돼. 저절로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이 한 단계 높은 종으로 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신앙에서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유전자는 그 종 안에서 확고부동하다. 여러분들 혹시 그 유전병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유전병 있는 사람들은 이 생식을 할 수도 없고 일찍 죽죠. 유전병 있는 사람이 생식을 해가지고 그 유전병이 대대로 유전이 되고 그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는 그 종 안에서 확고부동합니다. 그러나 이 진화 과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변이되는 것 자체는 불이익을 초래하죠. 그 생물체. 그 변이가 조금만 되면 다운 증후군도 오고 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변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전자가 스스로 수리될 수 있는 그 기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전과학자들이 이거는 너무나도 잘 밝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진화의 또 하나의 측은 뭐냐면 자연 선택 아니에요? 자연 선택.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이 식물을 선택해서 살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환경에 적응한 종만 생존한다. 이게 자연 선택인데요. 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북극곰이라든지 그 고래라든지 이 피부가 두껍고 거기엔 특별한 지방이 층이 있고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 진화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했구나라고 이해할 뿐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과학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공존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이 철길이 끝에 가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1mm도 좁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과학은 어느 곳으로도 어느 이론이나 대단한 과학적 발견으로 해서 상대 과학자들을 설복시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뭐만이 설복시킬 수 있냐면 그들의 사상을 변화시킬 때에만 설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과학을 열심히 캐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부정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를 확인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확인할 뿐이고 애시당초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모든 자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하, 역시 창조주는 계시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둘 간의 다른 점은 사상입니다.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말세가 되면서 이 투쟁이 어떤 투쟁이 사상의 투쟁입니다. 결국은 사상의 투쟁.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사님들 그 구도자들 방문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을 이 생각의 눈을 방향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지성에서는 나온 과학은 어떤 과학인가?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짜 과학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과학에 제가 이게 90%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다수라는 뜻이지 90%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99%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에 돌아보는 모든 과학은 바로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과학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과학 교과서, 자연 교과서에서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모든 논문들을 찾아도 대부분 뭐 40억만 년 전에 어땠다느니 뭐가 어땠다느니 상상의 스토리를 쓸지언정 거기에 창조주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사상이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정보, 선전, 정치, 경제 어느 것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참 힘들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단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 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과학, 의학 얘기입니다. 현대의학. 여기에 현대의학에 한 줄로 쓴 모토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모토입니다.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또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토의할 때는 항상 이걸 주창했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래서 뭐 혈색소가 얼마나 나왔는데 뭐 이런 그 수치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는 다 물질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측정하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고 없는 것으로 간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는 치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결과로 나타난, 즉,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를 혈당만 가지고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다루니까 그 당뇨병은 치유가 될 길은 없죠. 영원히 당뇨병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는데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면서 현대 자연과학의 그 사상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이론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고대 철학에서 나온 모든 것을 정리해서 심신이원론을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몸과 마음이 따로라는 거에 완전히 이 세뇌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연옥 간다, 뭐 그래 겁을 주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 걱정 마세요 유가족들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런 그 영월 불멸설이 엉터리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철학, 고대에서부터 나온 이런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하려면 그야말로 start over 영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 강의는 순수 과학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제가 시작해서 다시 그 줄기를 다시 찾아오고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의 건강에 관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해부 생리 태생학을 공부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그 진실을 밝혀 나가는 것이죠.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그걸 볼 때 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밴쿠버에서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한 기에 12명씩 뽑아서 6개월 동안 이 집중 이 강의와 실습과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당뇨병 치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인 이 슬라이드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정자들은 경쟁을 한다. 그 정자 경쟁설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암암리에 다 인정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그 오리진을 파헤쳐 보니까 그것은 불과 1970년도에 제프 파커라고 하는 그 리버풀 대학의 곤충학 교수가 파리 플라이즈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곤충학 교수니까 말이죠. 그 파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놓은 학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다인 메달을 수상했고 이게 아주 그냥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물론 이제 제프 파커가 이 다인 메달 수상하는 자리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윈을 영웅으로 모시고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문제는요, 이 논문을 제가 읽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퇴폐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자수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정액 중에는 정자수가 굉장히 많죠. CC당 뭐 1억 개가 넘잖아요. 정자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남성들이 동시에 한 여성을 임신시키려 할 때 자신의 스펌이 이 수정에 성공해서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게 할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런 글을 과연 이게 지금 과학적인 논문이라고 온 세상은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1970년대 이후로 모든 과학 잡지, 자연 교과서 정자는 경쟁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신앙에서 나오는 과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근거를 확인하죠.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죠. 더 나아가서 이, 이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도 묘사하고 있죠. 문제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과학이고,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창조라는 얘기를 거기에다 한 단어만 들어가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을 받고요.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실릴 수 없고요. 우리 사회에서 창조의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과학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진리, 근거를 캐서 이 저의 건강 강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정자가 경쟁한다라는 것을 순수 과학, 즉 창조를 인정하는 과학자들에서는 어떤 발견을 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난자가 이제 배란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난자가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 겹겹이 층이 있는데 거기에 싸고 있는 세포들이 난포세포들이에요. 근데 이 난포세포들은 이 난자와 더불어 줄기세포가 똑같이 나오다가 특정 난포세포 하나가 난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 난자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주변 세포들입니다. 이 사진을 이 전자형용을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얼마나 이 행진을 멋있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질서가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그 기압 주는 거에 하나로 선착순하고 달리기를 시키면요. 그 질서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즉 경쟁이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질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질서정연한 사진에서 결단코 경쟁은 없어요. 어쨌든 이 난자가 배란을 될 때 이 광학 사진을 보면 이건 이제 모식도입니다만 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는 산란하는,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코로나 레디에이터, 이 찬란한 태양빛이라고 별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난자는 여왕으로 이제 배람이 되고 군림을 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정자들이 이 난자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바로 이게 이제 컴페티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먼저 간 정자들이 이 난포세포들 하나와 만날 때마다 같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죽으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 그 다음 정자가 또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상상하기로는 결국은 이 난포세포들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난자와 만나는 정자를 이 난포세포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경쟁에서 먼저 간 정자가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니고 수없이 많은 3억 개 정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먼저 이 과정을 뚫어주고 다 죽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온 정자가 수정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연합군 측과 그 독일군 측에서 이제 뭡니까? 올인을 한 전투죠. 여기서 이제 끝내자, 우리.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연합군 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요? 16만 명이 일시에 상륙작전을 합니다. 16만 명이. 몇 달 전에 여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 행사하는 걸 제가 TV로 일부러 봤었는데, 16만 명이 이제 그냥 해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를 동시에 이제 그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물론 연약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타제전이 빨리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는 줄 아세요? 끝났을 때는 연합국 측만 20만 명이 이 해변에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16만 명으로 시작된 전투는 끊임없이 상륙과 상륙을 이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시체, 몇십만 명, 20만 명의 시체를 떠넘고 가서야 연합국의 깃발을 거기에 꽂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맨 처음 깃발을 꽂은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빠르기 때문에 꽂은 게 아니고 그 군인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전후의 시체를 이, 이 총알바디로 해서 결국은 거기에 도달한 것이죠. 이런 이치처럼 수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그 어려운 그 과제를 생명의 신비라는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얘기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 얘기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뭡니까? 협동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이 현상을 보고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보느냐. 지금 이제 우리 몸을 다 다룬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어떻게 태어나느냐의 정자 얘기 하나만 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생각에 의해서 치유는 서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잠언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어,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이제 14년 건강 강의를 해오는 중에 10년 전에 어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왜 중요한가? 왜 생각이 중요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생각은 마치 제가 이걸 운명 행진곡이라고 그냥 붙여놨는데, 생각은 이 운명 행진곡의 지휘자죠. 생각에 의해서 뇌가 모양이 변하고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이나 신경 면역 작용이 달리나고 거기에 의해서 병이 생기느냐 병이 낫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알기 쉽게 모식도로 제가 만들었지만 이걸 공부하고 만드는데 꼬박 4년이 걸렸어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 현대 과학, 특히 순수 과학의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 과학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뇌 구조가 어떻게 생각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가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길거리가 있어요. 좀 아까 뭘 보셨어요? 네, 제가 관중들하고 대화를 못하면서 강의하는 게 아쉽긴 한데, 오토바이가 한 대 예, 지나갔습니다. 예, 금발의 미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죠. 여기에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거 봐라. 그랬더니 한 남자가 보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 저거 할리 아니야?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근데 야, 저거 봐라 한 남자는 뭘 보라는 거였어요? 금발의 미녀를 봐라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같은 시점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사물을 보는 두 남자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까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이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사실은요, 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몸에 800억에서 850억 개 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길다란 축삭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돌기들이 얼마나 있어요? 20만 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돌기를 통해서 각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만 개의 다른 세포가 뉴런이 정보를 주면은 이 신경세포는 핵에서 20만 개의 신경 정보를 융합합니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에 전달합니다. 다음 뉴런은 마찬가지예요. 이 한 개를 포함해서 20만 개의 정보를 통합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그 다음 신경세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은 그래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전기줄처럼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가 100볼트로 변압기를 통해서 물론 한국에서는 220볼트죠. 변압기에서 220볼트가 오면 집안의 모든 콘센트는 다 220볼트에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의 접합을 통과하면서 그만큼 베리에이션, 변화가 일어나고 증폭이 일어나고 무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생각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루어진 뇌 모양을 보면 어떤 루트로 이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갖가지 생각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식도로 알기 쉽게 850억 개를 다 그린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의 신경세포를 그려놓고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주황색의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냐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많이 쓰는 신경세포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 중에서 평상시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죠. TV를 보다가 채널 돌릴 때마다 옛날에는 가서 앞에 가서 돌렸었는데요. 꺼고 켜는 것도 앞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아무 때나 소파에 앉아서 끄고 켜고 볼륨도 올리고 낮추고 채널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TV에는 2와트, 3와트에서 5와트의 전류가 항상 흐르게 돼 있고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영어로는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스탠바이.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에 있고 TV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을 켜는 순간 확 켜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세포들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많이 쓰던 뉴런들은 스탠바이 상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바로 활성화가 돼요. 우리 몸에는 850억 개 뉴런이 있지만 결코 그 중에 3분의 1 켜녕 4분의 1도 이용 못하고 죽죠. 그런데 특히 유독 잘 이용하는 세포는 또 그 중에서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딱 갔을 때 사람마다 특유한 반응을 보이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이런 모양의 생각을 하고 이런 모양의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이 기분이 들고 자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평상시에 늘 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루트의 신경세포들이 스탠바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딱 가면 그런 모양이 형성이 돼. 그런 생각이 형성이 되고 그런 뉴로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반응, 신체 반응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자극에 어떤 뭐 소리든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터치든 어떤 음식이든 거기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그 미녀가 타고 가는 오토바이를 봤을 때 한 사람은 야 저기 미녀 봐라라는 뜻인데 한 사람은 아 저거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배경이 가지고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이 아니고 이제는 정립됐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플라스티시티, 뉴로라는 것은 신경 또는 뇌라는 뜻이고 마치 플라스틱처럼 서티, 가능하다.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을 아무데로나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뇌는 마음대로 조형을 바꿀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신경 가소성 또는 뇌 가소성이. 여기서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이 소묘할 때 소자입니다. 소묘가 뭐죠? 대생이죠. 대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 먹연피를 살살살살 터치하죠. 결코 세게 하지 않죠. 슥슥슥슥슥슥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것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명암이 나오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터치에 불과한데 흔히 아이 그까지 생각 하나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그 생각이 우리의 뇌를 우리의 인생을 꼴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경과학 잡지에서도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잠언에서 나오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라는 것을 제가 그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요. How you think,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의 라이프를 어떻게 알린다? 조각한다 이거 아니에요. 조각한다. 제가 이걸 읽고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성경망을 쓰면 얼마나 앞선 과학인가.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생각이 우리의 뇌를, 우리의 삶을 조각할 수 있다라는 설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 성경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서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느냐에서 달려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예?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매일의 묵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묵상, 생각 또는 명상 이건 뭡니까? 그 생각에도 종류가 많아요. 아이 추워, 아이 배고파 하는 그런 패시브한 펄셉션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인 생각. 그 음, 명상 또는 묵상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화이트님도 얘기하고 있죠. 이 2008년도에 여기 캐나다 CBC, 캐나디안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인가요? 하여간 CBC에서 발표한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쳐보시면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편집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게 저작권 문제대로 오래되면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요. 수십 년 된 맹인이 요새 지금 이 신경과학의 얘기입니다. 카메라를 달아요. 여기다가 소니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디지털 영상을 혀에서 감지하게 합니다. 그럼 혀에서 들어간 그 감각이 이 미각 중추에 가서 맛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맹인이기 때문에 이 시각 중추가 정보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미각 중추로 오는 어떤 미세한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즉 미각 세포들이 시신경 역할을 해주고 미각 중추가 시신경 센터 역할을 해주는 셈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 공을 여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뇌가 없어요.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뇌가 온전한 아이인 것처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결국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 샌디에고의 어떤 유명한 돈 많이 벌고 있는 안과 의사가 중풍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 자기의 생각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그 완전히 마비된 손으로
피아노를 새로 배워가지고 이걸 낫게 해준 그 신경과학자를 뒤에 앉혀놓고 이 피아노를 선사하고 있죠. 피아노 곡을. 이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잘 이용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저 한국에선 골프를 제법 치다가 여기 오면서 골프 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무슨 뭐 대학 동창회 나가서 칠 수도 있고 하는데 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같이 치게 된 골프가 안 맞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제가 연습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피실험자들을 피아노에 앉혀놓고 한 손으로 건반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인에서 MRI를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섯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는데 필요한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활성화한 대부분을 레코딩 해놓고 그 사람을 손을 묶어요. 그리고 똑같은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이번에는 뭘 요구하냐면 네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곡을 연주해봐라. 상상으로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영역의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골프는 치러 나갈 시간은 없지만 연습할 시간도 없지만 아유 힘들 땐 가끔 한 5분씩 골프 치는 스윙 연습을 해보자 상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영상에서 다큐멘터리에서는 뇌가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뇌가 변한다는 사실은 알려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4반세기밖에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뇌는 불변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닥터 도이치라고 그 캐나다 신경과학자 책을 그래서 제가 두 권을 사서 그러니까 이 전자책도 아니고 일부러 페이퍼 바운드 책으로 사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이거 다 근거에 의한 것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인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그 닥터 뉴볼그라고 이제 방사선과 핵의학 방사선과 의사인데 이제 뇌 촬영 전문이에요. 이 사람이 환자들이 계속 와서 뇌 촬영을 하고 가는 걸 판독하면서 같은 환자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비교하다 보니까 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뇌 모양이 바뀌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바뀐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아하, 이 사람들의 뇌 모양은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구나. 그 중에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들을 보니까 다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뉴로 티올로지, 즉 신경 신학이라는 그 영역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주창한 이 책에 나오는 말이 하나가 이거 인텐스하게 그냥 정신 일도해서 기도하고 메디테이션 하는 것은 우리의 뇌신경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기능뿐만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각도, 삶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멘. 뭐 신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 기도, 묵상, 명상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가? 제가 이제 그 건강 강의를 하다가 한 4년, 5년 했어요. 근데 그때 첫 5년, 4년 동안은 환자들에게 습관 고치세요 얘기만 해서 습관 고치세요. 뉴스타트를 습관 고치는 걸로 저는 인용을 했습니다. 아, 음식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햇볕 잘 쏘이시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건 아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저희 집 근처에 그 공립도서관을 가게 됩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때 제가 속으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겠는데 제 손에 처음으로 딱 잡히는 놈을 무조건 읽겠습니다.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뽑은 책이 이겁니다. 엘든 테일러라는 그 심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그 Choices and Illusions라고 하는 그 제목만 봐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이걸 어떻게 읽겠어? 이거 보기도 싫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냥 다시 꽂았죠. 근데 돌아서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읽기로 해놓고 왜 이러나? 까짓것 읽든 못 읽든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사실은 그날 밤새도록 거의 3분의 1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이 선택과 착각. 우리는 선택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온갖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진실을 잊고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자기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현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신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심리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하면서 쓴 과학적인 근거를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인용한 게 뭐냐면 생각이 DNA를 바꿀 수 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생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신경과학에 공부하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책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뭐예요? 운명 행진곡을 4년에 거쳐서 완성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소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더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 또는 명상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했다. 제가 이걸 읽고 정말 소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하, 신앙도 기도만큼이나 이 묵상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린 묵상을 기도의 그 축소형 또는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쉽게 이용하는 어떤 대타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화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어떤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에서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운전석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에피제네틱스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피제네틱스가 뭔가 하냐면 제네틱 메이크업, 그러니까 그 지인을 조절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900년대 말에 유전자가 정복되면서 모든 질병이요, 그 유전자에 다 이제 기록돼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그게 나타났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요, 그럴 리가 없어. 유전자에 이미 이 모든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는가? 건강 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암에 걸릴 거고, 누구는 당뇨병 걸릴 거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게 뭐 있어라고 그럴 리가 없어라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이제 이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정복될 즈음에 에피제네틱스를 공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이 과연 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가? 아무도 달나라에 사람이 갈 수 없고 달나라에는 토끼가
찍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달나라에 보낼 수 있어라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럴 리가 없어라는 과학자들은 바로 에피제네틱스를 개발한 것이죠. 제가 거기에 대한 논문은 뭐 끝이 없지만 오늘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명상. 생각을 하면 염증 매체가 줄어듭니다. 이건 뭐냐면 만성 통증. 굉장히 괴로운 병이에요. 삶이 망가지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삶이 파괴되는 만성 통증인데 그 통증은 뭐 때문에 옵니까? 염증 매체 때문에 옵니다. 이유 없이 염증 매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 매체가 뭘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다? 명상을 하면은 이 염증 매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도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작동하고 안 하는 건 유전자 바로 주변의 영향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바로 에피제네틱스래요. 에피제네틱스를 여기서는 뭐 히스톤이 있어서 이게 유전자가 풀어졌다가 다시 감기느냐 실패의 원리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한데 뭐 그중에 중요한 게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생각이 되겠어요. 생각. 시간이 이제 다 돼갖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두 개 남은 것 같습니다. 에피제네틱스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제가 모식도로 설명드릴게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학도 얘기하고 하던 스님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근처에 있어서 같이 요가도 하면서 이 철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련 받을 때 동굴에서 몇 달을 한 3개월을 겨울에 살면서 호껍데기 하나 입고 살았다. 그리고 매일 참선을 했다 이거예요. 아, 그럼 감기 안 걸렸어요? 안 추워요? 아, 제 옆에 있는 물을 놨는데 물이 얼었더군요.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 추위라는 거를 퍼셉션 하게 되겠죠. 지각하는 거예요. 추워. 누구나 그렇게 하죠. 자동으로. 근데 그 퍼셉션을 생각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괜찮아. 이건 참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겨내야 돼.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 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그랬죠. 힘들어도 참아라. 군대 훈련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이겨냅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죠.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 잡지에서 얘기한 걸 제가 모식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추워요. 아, 추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추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말초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죠. 그래서 열 발산을 막아주죠. 뭐 누구나 밖에 나가면 추우면 손이 퍼렇게 되고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바로 추워? 괜찮아. 추워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워라고 했을 때 그런 에피네프린 같은 게 나와서 말초혈관이 수축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죠. 그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열 발산을 막아서 보호하려는 자동적인 그러니까 자동 그런 신경 기능이죠. 그러면 이런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면 그거를 수용하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혈관, 말초혈관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 세포들이 이걸 받아서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위를 자꾸 반복하면 그게 예민해져서 수용체가 많아지고 결국은 추위가 오면 얼른 바로 이거를 수축시켜지는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만 이 스님처럼 괜찮아, 괜찮아 하면
이런 일은 덜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의 그 퍼셉션마저도 느낌마저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변형되는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고 그 얘기는 생각이 이 아까 보여드린 그 뉴런 세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20만 개의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서 복합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의도적으로 야, 춥다고 하는 정보는 빼. 좀 그건 줄여. 그다음에 그 다음 세포에 가서 또 그건 또 줄여. 해서 마지막 나오는 결과물은 하나도 안 추호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DNA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즉, 여기에서 생각이 이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과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대 과학 그리고 참 과학. 이 현대 과학은 인간의 지성에 100% 의존하는 것이고 참 과학은 창조를 믿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도 현대 과학은 우리의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병을 치료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참 과학은 이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치유 기전을 우리가 생각을 트리거시켜서 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과학은 뭐예요? 이 건강 기별이죠. 건강 기별은 바로 참 과학에 속하는 것이에요. 현대 과학에 속하는 게 아니죠. 그 두 개의 다른 철학은 뭐냐면 현대 과학은 경쟁, 그 다음에 우연입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우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우연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꼭 무슨 필연이 가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면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필연, 즉 신의 어떤 그 작동을 배제한 인간은 우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연. 근데 그건 랜덤이고 이 우연과 랜덤은 무질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무질서예요. 경쟁과 무질서가 현대과학의 근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운동하고 뭐 하고 사실 현대과학에서 주창하는 이 건강 생활의 원칙은 우리 뉴스타트에서 마지막 T 빼놓고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가 다른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T 하나만 더 집어넣은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참 과학, 즉 우리 이 뉴스타트, 다른 말로 건강 기별은 우리 몸이 만들어진, 우리 몸이 유지되는 기전인 희생과 공생과 질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할 때 참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운명은 뭡니까? 운명. 현대과학이 가진 운명은 진화론 사고의 사상의 운명은 결국은 이 결정론에 다다릅니다. 결정론. 그래서 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다 죽을 것이에요. 다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전자에 종속이 되고 환경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의 유전자, 기질, 성격에 의해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아주 희망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철학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이 송두리째 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참 과학에서는 뇌와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생각에 의해서. 즉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선택입니다. 이 생각을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자기 전에 5분간이라도 오늘 하루 일을 반성하고 내일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환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그 강의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한 5분, 10분 보고 100% 공감을 하죠.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생각? 능동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능동적인 생각은 일부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쉽게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환자들에게 명상을 하세요. 하루에 5분씩만 하세요. 자기 전에 5분만 하세요. 무슨 생각하냐고요?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 보여드린 왜 살고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면 건강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매일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히 뇌가 변하고요.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오늘 3일 말씀드릴 이 건강 기별과 복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 기별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대 과학이 주는 이 뭡니까? 이 절망적인, 그다음에 종속적인 그런 그다음에 생각을 말살하고 그냥 그야말로 펄셉션, 남이 주는 생각, 남이 주는 지식, 정보만 가지고 따라서 살게 하는 아주 맹목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 현대인들, 현대 사회, 여기에 선택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희망을 안게 해주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별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